자,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 OT의 마지막 세 번째 강의가 되는데 어떻게 1, 2강 좀 반복해서 좀 보셨어요? 네,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OT 마지막 강의로 이제 남은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줄 만한 이제 그러한 개념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문 규정이 남았고요. 어문 규정 같은 경우는 일단 나누면은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다음에 표준어, 그 다음에 표준 발음, 그 다음에 문장 부호, 그 다음에 외래어, 그 다음에 로마자까지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어문 규정을 위한 뭔가 특별한 개념이 존재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문법적인 거하고 이제 다시 한번 연결짓기를 한번 해보면요.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과의 연관성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 문법과의 연관성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로 해당이 되는 게 형태론 파트. 주로 해야 될 게 바로 형태론 파트하고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립성이 없는 품사가 뭐가 있었어요? 네, 조사란 녀석이었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 잘 하기 위해서는요. 조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게 뭐니 해도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맞춤법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용언이라는 녀석이 있었죠? 용언이라는 녀석이 있을 때 용언은 왜 용언이라고 그랬죠? 네, 용언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용언이죠. 그래서 이러한 활용과 관련해서 한글 맞춤법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시험에도 잘 나오고 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면서 같이 한번 왜 문법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가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먼저 예를 들어서 네, 담그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담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그다라고 했을 때 김치를 담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김치를 담그다. 근데 김치를 담그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활용하는 걸 보면 김치를 담아 먹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김치를 담아 먹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담아는 기본형이 담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김치를 담그다가 활용이 된 거기 때문에 김치를 담아 먹는 것이 아니라 김치를 담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치를 담가 먹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맞춤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언의 활용과 같은 문법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익혀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경우들이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것들이 있냐? 그렇죠? 집 밖을 나올 때 얘기하잖아. 야, 문 잠궜냐? 안 되죠. 잠 갔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왜? 이거 같은 경우도 기본형이 잠그다의 활용형이 되기 때문에 잠궜냐라고 하게 되면 잠두다가 기본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하고 관련해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너만큼 나도 너만큼 해. 그 다음에 먹을 만큼 을 보게 되면요. 너만큼 할 때 만큼은 붙였어야 돼요. 근데 먹을 만큼 할 때는 띄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요. 너만큼 할 때 만큼은요. 앞에 너가 뭐가 되냐? 너는 대명사야. 그러면 대명사는 뭐예요?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즉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해서 대명사라고 하게 되죠. 오케이? 아니, 체언이라고 하게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체언 뒤에 있는 만큼 같은 경우는 조사예요. 그리고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붙여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먹을 만큼이라고 할 때 만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글자지만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명사는 자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띄고 만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바로 문법이 바탕이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드렸듯이 어휘적인 측면, 어휘적 측면. 그래서 표준어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표준어를 공부하실 때는요. 항상 아까 얘기했던 표, 준, 국, 어, 대, 사, 전. 네. 요걸 항상 찾는 습관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을 때 명심해줘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표준국어 대사전이 나름 친절해요. 나름 친절해서 비표준어도 상당수 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표준어를 표준어로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도 역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풀소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화살표가 나오면서 풋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화살표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찾은 풀소는 비표준어고 화살표 뒤에 있는 풋소가 표준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전에 나온다고 해서 아 그게 다 표준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화살표가 있을 경우에는 아 내가 찾은 단어는 비표준어 그리고 내가 찾은 그 화살표 뒤에 있는 것이 바로 그 표준어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문의 편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문장 부분은 따로 공부하셔야 되겠고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어휘 부분이에요. 어휘 부분. 그리고 특히 외래어를 공부하실 때는요. 주변을 의심하세요. 네, 우리 주변이 모두 다 적입니다. 네, 잘못된 외래어 표기가 너무 많아요. 네, 방송도 믿지 마십시오. 방송에서도 잘못된 외래어 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SBS 프로그램 중에서 유재석이 나와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런닝맨. 러닝. 네, 외래어 표기법상 잘못된 표현입니다. 런닝이 아니고요. 러닝이라고 해줘야 돼요. 네, 이것도 역시 시험에서 출제한 적 있는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변을 항상 주변에 있는 표현들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표현들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예전에 그 시험에서 출제가 돼가지고서 학생들을 멘붕에 빠뜨리게 했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스펠링이 SHRIMP. 네. 이게 뭐냐? 쉬림프. 주로 어디에서 봐? 피자집. 그렇죠. 쉬림프 피자. 잘못된 거죠. 쉬림프가 아니고요. 슈림프 피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그 주말 동안 원래 그 시험을 토요일에 보잖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 피자집 본사 전화가 불났대요. 항의 전화 때문에. 근데 항의 전화한들 뭐 합니까? 어차피 그 걔네들이 그 문제를 정답으로 바꿔줄 것도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믿지 마시고요.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잘 보면요. 피자집의 그 피자 명칭이요. 쉬림프에서 슈림프로 바뀌었다는 것도 이제 주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어쨌거나 이러한 그 외래어 표기를 공부하실 때는 어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고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경우는요. 얘가 또 이어지게 쫙 되게 돼요. 로마자 표기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표준 발음.
표준 발음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자 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신, 라 라는 글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신, 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글자 그대로 가게 되면요. S, I, 신, N, 라, R, A라고 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쓰진 않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신, 라. 어떻게 표준 발음합니까? 실라라고 발음하게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걸로 로마자 표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S, I, real, L, L, A로 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자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자 표기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을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네, 로마자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표준 발음, 문장 보호, 외래어, 로마자.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습해야 될 어문 규정 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표준 발음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어문 규정 하면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표준 발음, 문장 보호, 외래어, 로마자. 이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이 어문 규정 파트가 싹 끝난 다음에 역시 이것도 마인드맵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문 규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문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하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문학하면 뭐 있어요? 시, 소설, 수필, 희곡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문학을 구분하게 되면요. 구분할 때 운문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산문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운문과 산문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것은요. 형식적인 것이 이제 운문, 산문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운문이라는 것은 즉 운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운문이라고요. 산문 같은 경우는 운율이 없는 것을 산문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학은 크게 운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운문과 산문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져서 서정, 서사, 극, 교술.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서정 같은 경우는 주로 정서를 표현한다. 정서를 표현한다. 그리고 서사라는 것은 줄거리가 있는 하나의 이야기다를 서술어라고 하고요. 극은 뭔지 아시겠죠? 극, 연극 관련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술 같은 경우는 교훈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래서 현대문학을 여기에 놓게 되면 서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시. 네, 시인의 정서를 나타내는 문학, 시가 서정 갈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사 갈래에 들어가는 것이 소설. 소설. 그 다음에 극 갈래에 들어가는 것이 희. 네, 희극 아닙니다. 희극은 비극의 반대말로 웃기는 게 희극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희곡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술 갈래에 들어가는 것은 수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훈을 이끌어낸다라고 해서 네, 수필은 교술 갈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학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운문과 산문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서정, 서사, 극, 교술. 네,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문학들을 우리는 뭘 하냐? 감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감상을 하게 되는 관점이 나오게 된다. 감상을 하는 관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작품이 있고요. 그것을 쓴 작가가 있고요. 그리고 읽는 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 현실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작가는 뭐 하는 사람? 쓰는 사람. 그리고 쓰다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 해서 작가 중심의 감상을 하게 되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를 남겼어요. 네, 그런 게 바로 표현론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하고 현실은 작품에 반영이 된다. 반영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일제 핍박을 받아서 어찌고 저찌고 하면 네, 반영론적 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자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얻는다 해서 효용론적 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작품을 읽고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어요. 네, 그러한 게 바로 효용론적 관점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작가, 시대, 현실, 독자는 작품 밖에 있고요. 그리고 작품 자체는 또 따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작가, 시대, 현실, 독자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바깥 외자를 써서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작품 자체만 보는 것을 내재적. 그 다음에 작품이 절대적이다 해서 절대주의.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작품의 감상 관점, 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작품에 대한 감상 관점 중에서 다른 것, 이질적인 것,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하게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표현법. 표현법. 그 중에서도 바로 수사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표현법, 수사법이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비유법, 그 다음에 변화법, 강조법.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기억해줘야 될 건요. 어떤 수사법이 변화법이냐, 어떤 수사법이 강조법이냐. 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수사법이 비유법이냐라는 것은 중요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수사법 하게 되면 비유냐 아니냐. 네, 그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유. 비유법. 했을 때 비유법이라는 것은 그죠.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한다를 우리가 비유라고 하잖아. 근데 앞으로 저하고 수업하실 때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비유가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요. 그러면 저한테 혼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비유는 뭐예요? 하면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풍유 이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법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직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유. 네, 직유하고 은유가 있고요. 근데 직유라는 말은 뭐냐? 직접 비유, 줄여서 직유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은유라고 할 때 은자는 숨을 은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숨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비유는 뭐뭐처럼,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와 같은 매개어가 존재해요. 매개어가. 그에 비해서 은유 같은 경우는요. A는 B다. 또는 A의 B 형식을 주로 취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왜 이것들이 직유가 되고 저게 은유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쉽습니다. 자, 보시면요.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다. 내 마음은 호수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 보게 되면요. 뭐 들어갔어? 처럼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얘는 직유야. 근데 얘는 내 마음은 A는 호수이다 B. 그러니까 A는 B다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은유입니다. 오케이. 근데 잘 보세요. 얘가 왜 직유가 되냐? 결국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다. 내 마음은 호수이다. 둘 다 의미는 내 마음이 호수란 얘기야. 근데 위에 걸 보세요. 내 마음이 왜 호수야? 네, 잔잔하기 때문에 호수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잔잔하다라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네, 그러니까 직유예요. 근데 내 마음은 호수이다. 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잔잔하기 때문에 호수냐, 아니면 넓기 때문에 호수냐, 아니면 맑기 때문에 호수냐.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은유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게 내 마음의 호수. 네, 이런 것도 은유법이 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은유, 직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인법, 그 다음에 화류법. 네, 의인법이 있고 화류법이 있게 되는데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면 네, 의인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류법 같은 경우는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을 이제 화류법이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 뭔 차이가 있냐면 의인법은 사람이 하는 것을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근데 사실 문학에서 의인법은요. 정말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만 할 수 있다. 첫 번째 말. 그 다음에 감정, 정서. 네, 이런 걸 나타내게 되면요. 네,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물과 대화를 하고자 한다. 네, 그러면 의인법입니다. 국화야, 너는 어찌고 저찌고 하면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새가 슬피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법이죠. 왜? 슬프다라는 감정은 인간만이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물론 새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새가 슬피 운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야? 새한테 물어봤어요? 새가 대답해줘? 아니잖아.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류법 같은 경우에는 뭐에 초점을 맞춘 거냐?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움직이고 있다. 네, 그게 활유법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산맥이 달리다. 산맥은 달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산맥이 달린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유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인법, 활유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유법. 대유법이 있고요. 대유법은 다시 두 가지로 쪼개서 제유와 환유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유법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요. 제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면 제유법이 되고요. 환유법은 사물의 특징을 가지고서 사물 자체를 표현하면 네, 환유법이 됩니다. 그러면 제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히 예를 드는 것을 들어보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때 빵은 뭐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거는 먹을 거, 음식이죠. 근데 음식에 빵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빵만 먹고 살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빵이라는 것은 음식의 일부, 즉 일부를 통해서 전체라는 음식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게 제유가 되는 거고요. 환유 같은 경우는 사람의 특징이다.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색깔 옷을 주로 입었대요? 네, 흰색 옷을 주로 입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해? 백, 의, 민, 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백이민족은 왜 백이민족이라고 그래? 네, 흰 옷을 즐겨 입었다는 특징에서 백이민족이라고 따오게 된 거. 이런 게 환유가 됩니다. 물론 백이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아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화려한 색깔의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러니까 서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뭐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표현법으로 따지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을 제유와 환유고요. 그 다음에 제유와 환유를 합쳐서 대유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유. 풍유 같은 경우는요. 속담이나 격언을 활용해 주는 것을 풍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니? 아니면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개기니?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풍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풍유. 네, 요것을 합해서 네, 비유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들 외에 비유가 더 있어요. 근데 주로 소방국어에서 출제하는 비유라는 개념은 네, 이 범주에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확실하게 네,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변화 강조 따지지 말고요. 두 번째 그냥 기타. 기타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반어법, 두 번째 역설법. 공무원 시험이 가장 사랑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소방이 정말로 사랑하고요.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역설법 물어보는 문제 출제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반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반어라는 것은 표면적 의미와 네, 반대되는 것을 반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각한 학생한테 선생님이 참 이쁘다. 그랬을 때 학생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참 예쁘다라는 거에는 뭐야? 너 지각하면 죽는다 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그 담고 있는 의미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반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역설법 같은 경우에는 요게 존재해야 돼요. 모순. 그러니까 역설법이 되려면 말이 안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어법하고 역설법을 좀 더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반어법의 대표적인 것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전 국민이 다 아는 시가 되겠죠. 네.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보면 맨 끝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시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이미 이 양반은 이미 내 곁을 떠났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거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바로 반어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어법. 알겠습니까? 근데 역설법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돼. 말이.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그러면 아우성이 뭐예요? 아우성이라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 근데 소리가 없대. 그러니까 소리 없는 거 아우성은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그렇기 때문에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섞였기 때문에 이러한 게 역설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소방에서 작년 하반기 때 출제했던 것이 어떤 거였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이육사 절정에 나오는 표현인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근데 강철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형, 형태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무지개라는 것은 무형, 허상이잖아. 그러니까 강철과 무지개는 어울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역설법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역설과 반어 같은 경우는 정말 소방국어에서 네,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걸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영탄법이 있고요.
네, 영탄법이 있고 서리법이 있습니다. 근데 영탄법이 있고 서리법이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영탄법 같은 경우는 감탄, 문, 그다음에 서리법 같은 경우에는 의문, 문이 된단 말이야. 근데 쉽죠? 영탄법은 감탄문이니까 문장 뭐 느낌표를 쓸 것이고요. 서리법은 의무문이니까 물음표를 쓸 것이다. 하지만 시는요. 문장 부호의 원칙에서 벗어난 게 시예요. 왜? 시인의 사상과 정서를 마음껏 표출하는 게 바로 시가 되기 때문에 문장의 종류와 문장 부호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그 시인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시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작품에도 문장 부호가 없어요. 마침표 하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형 시에는 마침표가 없어?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거기에서 내 생각은 끝나는 것이다. 내 생각은 끊임없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가 없대. 그게 바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보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의미를 좀 따져야 되는데 예문을 들어보면 영탄법, 서리법 구분하기 쉽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따라 봅시다. 아름답구나,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아니한가? 둘을 보게 되면요. 둘의 의미는 없대. 근데 둘 다 의미는 똑같은 거야. 결국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표면과 의미가 동일하죠. 그러면 영탄법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아름답지 아니한가라고 해서 얘가 부정문의 형태를 취하지만 결국 의미는 긍정적이죠. 반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설의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탄법, 서리법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사법, 대구법. 대구법. 우리가 그런 표현도 많이 쓰자. 아, 대구를 이룬다.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면 대구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구는요.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대칭, 구조의 준말이다. 라고 보시면 아주 쉽죠. 앞글자 씹어 땀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 대칭이 이루어져야 된다. 대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짝짓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은 푸른 산이요. 물은 맑은 물이다. 이걸 보게 되면요. 산은 물은, 푸른 맑은, 산이요 물이다. 대칭이 이루어지죠. 네, 이런 것을 바로 대구가 이루어졌다. 대구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구법 같은 경우에 특히 고전시가에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연쇄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쇄법. 근데 연쇄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슬을 엮듯이 연결되는 것을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쇄법은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 있어. 원숭이 엉덩이. 다 아시죠? 노래 해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연결되죠. 네, 이게 바로 연쇄법입니다. 그래서 연쇄법 하게 되면요. 아, 원숭이 엉덩이. 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아주 쉽게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법들, 기타 비유가 아닌 수사법들을 살펴봤는데 물론 이것들 외에도 수사법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나머지 것들은요. 우리가 기본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좀 더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문학에 필요한 기본적 이론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 비문학이죠. 비문학.
그러면 비문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할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들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때 비문학에 해당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화법, 작문, 그다음에 독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먼저 화법에서 필요한 거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화법에서 필요한 개념이다라고 하게 되면 화법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토의와 토론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토의와 토론의 기본적 차이점만 기억해놔도 일단은 어느 정도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토론은 찬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유명했던 프로그램 중에 100분 토론 있었잖아. 100분 토론 보시면 사회자가 가운데 있고요. 한쪽에 찬성, 한쪽에 반대 있으면서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 네, 그게 바로 토론입니다. 그래서 토론에는 반드시 찬반이 존재해야 되고요. 토의에는 절대 찬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토의와 토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찬성과 반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화법에서 이론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문. 작문은 글쓰기가 되겠는데 글쓰기의 일반적인 5단계를 보시게 되면요. 주제 선정, 그다음에 화제 찾기, 화제 찾기라고 하지 마시고요. 소재 찾기. 소재 찾기, 그 다음에 개요 작성, 표현하기, 그 다음에 고쳐쓰기.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주제 선정, 소재 찾기, 개요 작성,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5단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제 선정하기다 그러면 지문 준 다음에 그 글의 주제가 뭐냐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재 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찾은 소재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그런 것들 제시하고서 이것을 어떻게 글쓰기에 활용할 거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요 작성하기라고 할 때 개요라는 것은 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쓰고 중간에는 어떤 내용을 쓰고 끝에는 어떻게 내용을 쓸 것이냐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개요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작성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 그 다음에 고쳐쓰기. 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 고쳐쓰기를 따른 말로는 퇴고라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문이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된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론은 이 정도만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입니다. 독서. 자, 독서 파트에서 기억을 해줘야 될 그런 얘기는 일단 진술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서술 방식 이라고도 하고 그중에 이제 추론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시문을 딱 주고서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이 글에서 활용된 진술 방식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진술 방식, 서술 방식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그리고 독서 파트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고 지정이 있는데 정의나 지정은 둘 다 A는 B다의 형식을 취해요. 근데 정의 같은 경우는 A는 B다의 형식을 통해서 뜻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지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A는 B다의 형식을 통해서 단순 설명하는 방식을 이제 지정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문학의 뜻이죠. 네, 그러면 이런 게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저항시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육사에 대한 뜻이 아니잖아. 이육사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렇게 되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교가 있고 대조가 있는데 비교하고 대조가 성립이 되려면 2개 이상 있어야 돼. 2개 이상을 견주어 보는데 비교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대조는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 시험이야. 이게 소방국어예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비교하고 대조를 합치면은 비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비교라는 말이요. 2개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보다가 비교야.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원래 대조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선택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를 봤더니 1번 비교, 2번 대조라고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선택지를 봤더니 1번 비교, 2번 지정, 3번 정의 어쩌저쩌고 나왔어. 그랬을 때는 비교는 대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류가 있고요. 구분이 있고요. 분석이 있어요. 분류, 구분, 분석.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로 쪼개는 것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시계를 분류하면 그러면 많은 학생들은 시계를 분류하면 이라고 하게 되면 시침, 분침, 초침, 태엽 틀린 거죠. 이거는 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분류가 아니라 분석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분석은 구성 요소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그러면 분류나 구분 같은 경우는요. 기준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는 것을 분류 또는 구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 사과, 배, 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분류 또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시계를 분류하게 되면 시침, 분침, 초침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시계를 분류하게 되면 벽시계, 탁상시계, 손목시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게 분류 또는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러면 분류는 뭐고 구분은 뭐가 되냐? 둘이도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분류 같은 경우는요. 이게 분류. 그다음에 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구분이고요. 근데 시, 소설, 수필, 희곡을 문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분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도 이게 끝이 아니야. 분류하고 구분을 합치죠. 분류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 또한 역시 선택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분류, 구분을 나누어서 출제한 적도 있고요. 둘을 합해서 분류로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것들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뭐가 있냐? 묘사가 있고요. 서사가 있어요. 그러면 묘사라는 것은 그림, 그리듯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서사라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눈은 이렇고 코는 이렇고 입은 이렇다 하면 묘사예요.
근데 서사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일기가 대표적인 서사가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뭐 했고 저녁에 어떻게 했다. 네, 이러한 게 서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묘사가 있고 서사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술 방식 중에 예시.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과라는 진술 방식이 있게 되고요. 인과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의 방식으로 하는 게 인과의 방식이 되겠죠. 오케이? 자동차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환경 문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요. 네, 이런 게 대표적인 인과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 시험 소방국어가 사랑하는 그 개념, 유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추. 네, 유추라는 개념인데 유추 같은 경우에는 방식으로 따를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A 대 B는 C 대 D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A하고 B를 설명할 건데 이게 낯설거나 어려워. 그랬을 때 본인에게 친숙하거나 쉬운 것들을 빌려와서 설명하는 경우들. 근데 이런 것들을 유추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다의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사성.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생은 고독해. 그리고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네, 이런 게 유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추라는 것 자체가 그 공무원 시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방국어에서 비문학 진술 방식 가운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술 방식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추론. 방식이 있고요. 추론 방식의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 그러면 연역 추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제시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을 연역이라고 하고요. 귀납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화시켜 나간다. 이러한 게 귀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치하긴 하지만 이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아. 이응, 기억. 네, 해서 그냥 외우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반하고 구체라는 것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다는 얘기고요. 구체라는 것은 범위가 좁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연역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3단 논법. 3단 논법의 대표적인 연역이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이게 대표적인 연역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에 보면은 사람은 죽는다. 사람이고요. 나는 죽는다. 나야. 그러니까 사람의 범위가 나보다 훨씬 더 넓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가 바로 일반적 원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바로 구체적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연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귀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해를 놀러 갔어. 동해를 놀러 가서 수영을 하는데 내가 수영을 잘 못해서 바닷물을 먹어버렸네. 그랬더니 맛이 어때요? 짜다. 그래서 이번에 방향을 바꿨어. 남해에 갔어. 그래서 남해에 가서 또 물 먹었네. 짜요. 서해 갔더니 또 어때요? 또 짜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바닷물은 짜요. 네. 이게 바로
귀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의 바닷물만, 남해의 바닷물만, 서해의 바닷물만 구체적인 사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닷물이라는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낸 거지. 네, 이러한 게 바로 귀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역과 귀납을 우리가 추론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어문 규정 같은 경우에 문법과의 연관성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문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문학의 분류 그리고 문학 감상 관점 그다음에 표현법 수사법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또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비문학에서 화법의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 그리고 작문의 과정 그리고 비문학 이론, 비문학 그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진술 방식과 추론 방식에 대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OT를 3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래서 3시간 동안 그 소방국에서 출제되는 주 영역과 유형들 그리고 소방국어를 함에 있어서 각 파트별로 기본적이 되는 이론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드렸습니다. 원래 1강, 2강, 3강 OT 동안 진행이 된 게 결국 그 소방국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들이에요. 이것만 정확하게 익히고 있어도 어느 정도 길잡이가 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한 번 듣고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다. 네, 그러한 욕심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네, 처음에 들으실 때는 물 흐르듯이 이런 거구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복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국어 기본서를 같이 수업하여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서 한 번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셨습니까? 네, 아직도 혹시라도 안 풀어보신 친구들이 있으면 진짜 저한테 혼나요. 네, 그러니까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어휘장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1강, 2강, 3강 동안 진행되는 것 가운데서 본인들 몰랐던 개념들 많죠? 여러 개 있죠? 그거 다 어휘장에다 정리하셨어요. 네, 그런 것들도 어휘장에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짬날 때마다 반복해 주시는 게 뭐니 해도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3시간에 걸친 OT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서 처음부터 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소방국어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자세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